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2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기독교 성서의 이해 진도를 좀 나갔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필경사 바틀리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은 보쌈을 해먹으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지금 보쌈이 아주 팔팔팔팔.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해가지고 팔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아주 좀 이번에는 좀 아주 많이 끓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쌈 부드럽게 해가지고 보쌈이 되면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 필경사 바틀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허먼 해빌 죄송합니다. 허먼 멜빌 소설, 하비에르 사발라 그림, 공진호 옮김, 문학동네. 그림이 책은 아주 많아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그림 사파를 막 집어넣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무려 11,000원에 팔았네요. 하지만 저는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아주 싸게 샀어요. 자,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먼 멜빌, 1819년에서 1891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가 12살 때 부유한 무역상이었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죽자 가세가 급격히 기운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게점원, 은행원, 농장 일꾼, 교사 등을 전전하나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무역선과 포경선, 군함을 타고 남태평양 여기저기를 떠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피, 오무 같은 해양 모험 소설을 발표해 호평을 받으며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문명 비평과 사회 풍자를 담은 실험작 마르디를 발표하면서 평론가들에게 냉대받고 책 판매도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의 최고작이자 미국 현대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비딕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초판 3,000부도 채 팔지 못했을 만큼 외면받는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운둔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의 갈등 그리고 창작의 고뇌를 담은 피어, 필경사 바틀비 등의 뛰어난 중단편과 장편 그리고 방대한 시편을 발표한다. 상징이 풍부한 작품들로 미국 사회와 서구 문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보여준 허먼 멜빌은 1920년대에 이르러 재평가되면서 오늘날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고 있다. 삶 자체가 평탄치 않으신 분이었군요. 네. 그 다음 그림을 그린 하비에르 사발라, 1962년 스페인 레온에서 태어났다. 원래 수의학과 법학을 전공했으나 오비에도 예술학교에 들어가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다시 공부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출판물에 그림을 싣고 있다. 2005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돈키호테가 볼로냐
치상 픽션 부분 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 꼬마 병사 살로몬이 스페인 문화부가 수여하는 프레미오 나시오날 데 일루스트라시온을 받았다. 자, 일러스트와 함께 있는 문학동네 세계의 명작. 앞에 이제 이 전 주인이 써놓은 것 같은 멘트가 써 있는데요. 19세기에 쓰여진 책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정교한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두루 간직한 수작이라는 생각이 2011년 7월 6일 수작이라 봅시다. 필경사 바틀비. 자, 필경사 바틀비의 오디오북입니다. 이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초로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종사해온 소소한 일의 특성으로 인해 나는 흥미롭고 별스러운 사람들을 남달리 자주 접해왔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바로 법률문서 필사원 혹은 필경사들이다. 나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만 내키면 그들 몇몇의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격이 좋은 신사라면 미소를, 감상적인 인물이라면 눈물을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내가 보거나 들어 알던 필경사들 중 가장 이상했던 바틀비의 인생에 일어난 몇몇 사건을 위해 다른 필경사들의 정기는 모두 접어둔다. 다른 필경사원들에 관해서라면 모든 요소를 갖춘 일대기를 쓸 수 있겠지만 바틀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에 대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정기를 쓸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문학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틀비가 그랬다. 그의 경우에는 그런 것마저 미미했다. 바틀비에 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 두 눈으로 본 그것만이 내가 그에 관해 아는 전부이다. 다만 후편에서 소개할 불분명한 이야기 하나는 예외이다. 그 필경사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나 자신과 직원들, 내 일과 사무실,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곧 소개할 주인공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설명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로 말하자면 젊어서부터 줄곧 평탄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깊은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활기차고 흥분하기 쉬우며 더 나아가 소란에 휘말리기까지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 직종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없었다. 나는 배심원 앞에서 변론을 하거나 대중의 갈채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는, 야망이 없는 변호사들 축에 속한다. 그리고 편안한 은신처가 주는 유유한 평화로움 속에서 부자들의 채권이나 저당권, 등기 필증을 다루며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벌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더없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시적 열의는 별로 없는 저명인사였던 고 존 제이컵 에스터는 주저없이 내 첫 번째 강점은 심중함이며 그 다음은 체계성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존 제이컵 에스터 주 표시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랍니다. 우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건대 이 일을 하며 내가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의뢰를 받지 못한 적은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말하기 좋아한다. 그 이름을 발음하면 둥그렇게 오므린 입안에서 소리가 회전하는 듯한데 그것이 마치 금괴를 두드리는 듯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리낌 없이 덧붙이자면 나는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호의적인 평가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이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 내가 하는 소소한 일들의 가지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금은 뉴욕주에 폐지되고 없는 형평법 법원의 서기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표시가 있는데 형평법 법원은 동산의 공정 분배에 대한 소송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다. 돼 있고 서기직에도 주표시가 있습니다. 뉴욕은 1846년 주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그해 이 한직을 폐지했으며 형평법 법원은 1847년 뉴욕주 대법원에 편입되었다. 네. 일은 힘들지 않았는데 보수는 상당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부정이나 폭력에 분노해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무분별해지는 걸 허용해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다. 나는 새로 제정한 주헌법으로 형평법 법원 서기직을 느닷없이 강제로 폐지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한다. 그 직에 따른 종신소득을 기대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고작 몇 년치였기 때문이다. 이건 여담이었다. 나의 사무실은 윌스트리트 공공번지 2층에 있었다. 월스트리트, 죄송합니다. 월스트리트 유명하죠? 월스트리트 주표시가 있습니다. 벽의 거리라는 뜻.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방벽에서 유래한 이름. 현재 이 거리는 동쪽의 이스트강에서 서쪽의 허드슨 강 근처까지 맨하튼 남단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천장에 채광창을 낸 넓은 통풍로의 흰색 내벽이 내다보였다. 이 공간은 1층에서 옥상까지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했다. 이 전망에는 풍경화가들이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특히 단조롭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 전망은 더 별 다른 건 없지만 적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쪽 창밖으로는 높은 벽돌벽이 훤히 내다 보였다. 벽은 오래되고 늘 그늘이 져 있어서 거무스름했다. 그 벽의 숨은 미관을 보기 위해 쌍안경은 필요 없었다. 근시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벽은 창문에서 10피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진입해 있었다. 주변 건물들이 매우 높고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그 벽과 사무실 건물 벽 사이의 공간은 커다란 사각 물탱크와 적잖이 흡사했다. 바틀비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내가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로는 필사원 둘과 사환으로 일하던 전도 유망한 소년 한 명이 있었다. 먼저 터키, 그 다음엔 니퍼스, 진저너트의 순서로 고용하였다. 이 이름들이 전화번호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의 이름들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원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각자의 개성이나 인격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었다. 터키는 키가 작고 숨을 가쁘게 쉴 정도로 뚱뚱한 영국인이었으며 나이는 나와 비슷하게 60살 언저리였다. 그의 혈색은 아침에는 보기 좋은 붉은색이지만 낮 12시
그의 식사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수북한 크리스마스 벽난로처럼 타오른다고 할 만했다. 그 상태는 오후 6시 무렵까지 마치 점점 이우는 불빛처럼 지속되었다. 해와 함께 정점에 이르는가 하면 해와 함께 지고 다음날 여전히 규칙적으로 쇠하지 않는 광희를 바라며 떠올라 절정에 이르고는 다시 쇠하는 그 얼굴의 임자는 오후 6시만 지나면 온데간데 없었다. 내 평생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터키의 불구스레하고 환한 얼굴이 최고조로 달할 때, 바로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하루 중 그의 업무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시간대가 시작한다는 사실이었다. 일을 전혀 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문제는 에너지가 너무 두루 넘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이상하고 쉽게 흥분하고 허둥대고 변덕스럽고 무모한 데가 있었다. 그는 잉크병에 펜을 담글 때 조심스럽지 못했다. 문서의 잉크 얼룩은 모두 정오 이후에 생겼다. 그는 정말 오후만 되면 덜렁대서 유감스럽게도 걸핏하면 잉크 얼룩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한술 더 떠서 다소 시끄럽게 굴기도 했다. 그런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여발한 듯이 불타올라서 마치 무연탄에 촉탄을 얹은 듯 했다. 그는 의자로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잉크를 터는 모래상자를 없는가 하면 펜을 고치다가 참지 못해 조각 내고는 벌컥 성을 내며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는 아주 경박하게 서류들을 이리저리 정돈하기도 했다. 그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모로 내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빠르고 착실한 친구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필적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행들을 기꺼이 눈 감아 주었지만 간혹 그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에도 나는 매우 너그럽게 행동했는데 그는 아침에는 지극히 예의 바르고 아니 지극히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었지만 오후에는 자극만 받으면 말이 약간 경솔해지는 아니 사실은 무례해지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있나? 오후에 당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가 오전에 해내는 업무를 중시해 이에 손에 가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2시만 넘으면 불붙듯 흥분하는 그의 버릇 때문에 불편했다. 평화주의자인 나는 그에게 충고를 해서 골사나운 말대꾸를 초래하고 싶지 않은지라 어느 토요일 정오에 가로 열고 그는 토요일이면 항상 더 심했다. 가로 닫고 나를 잡아 아주 친절하게 넌지시 내 뜻을 비치기로 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요컨대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마치면 사무실로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초저녁 차 마시는 시간까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오후의 헌신을 고집했다. 아침의 섬김이 유용하다면 그것이 오후에는 얼마나 더욱 기묘하겠냐는 것이었다. 그가 사무실 한 끝을 향해 긴 자를 내지르며 연설조로 나를 설득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변호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부대를 종대로 배치할 뿐이지만 오후에는 제가 선두에 서서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합니다. 이렇게 그가 자로 맹렬하게 찌르기 동작을 취했다. 나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하지만 터키 잉컬룩은 그렇죠. 하지만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이 머리 좀 보세요. 전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무더운 오후에 떨어뜨린 잉크 얼룩 한둘 때문에 흰머리가 심하게 압박받아서는 안 되겠죠. 비록 서류를 얼룩지게 할지언정 노녀는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상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식을 겨냥한 그 호소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일찍 퇴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체념했지만 오후에는 반드시 덜 중요한 서류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로 니퍼스는 누룩계한 안색에 구렛나룻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소 해적처럼 보이는 25 정도의 청년이었다. 나는 늘 그가 야심과 소화불량이라는 두 사악한 세력의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필사원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못 견뎌하는 품이랄지 법률 문서 원본 작성과 같이 엄밀한 전문적인 업무를 부당하게 취하는 등의 온당치 않은 행위에서 그의 야심이 분명히 드러났다. 소화불량은 이따금씩 보이는 신경질적인 조급함, 이를 드러내며 웃을 때의 성마름에서 예시되는 듯 했다. 필사하다 실수를 저지르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또한 한창 업무 중에 불필요한 욕설이 말이라기보다 증기처럼 새어나왔다. 특히 그가 일하는 책상의 높이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 때문에 그랬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적 변경을 가해도 그는 한 번도 책상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지 못했다. 다리에 가는 조각이나 온갖 종류의 뭉치, 판지 조각 등을 받친 다음 마지막 부품으로 앞질을 접어 미세 조정까지 했다. 그러나 어떤 고안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등이 평안하도록 책상 뚜껑을 턱에 가깝게 경사지게 하고는 네덜란드식 가옥의 가파른 지붕을 책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대고 글을 썼다. 그러더니 곧 팔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떠들고는 책상을 다시 허리 높이로 낮추고 몸을 구부린 채 필사하더니 이번에는 둥이 욱신거린다고 했다. 요컨대 사실을 말하자면 니퍼스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랐다. 그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필경사용 책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병든 야심은 그가 종잡을 수 없는 자들의 방문을 좋아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니퍼스는 허름한 코트 차림의 그들을 고객이라고 불렀다. 사실 나는 그가 때때로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간혹 법원에서 거래도 좀 했기 때문에 툼스 고치소의 계단에서는 무명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기 주표시가 좀 있습니다. 간혹 법원에서 거래했다는 것은 스스로 변호사 노릇을 했음을 암시한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었으나 시험관들은 하층 계급에서 변호사가 배출되는 걸 경계했다. 좀 이렇게 툼스 구치소에서 툼스는 무덤이란 뜻으로 뉴욕 맨하튼 다운타운에 있는 대규모 구치소의 별칭이다. 구치소의 계단에서는 무명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에서는 과거 툼스 구치소 계단에서는 변호사들과 정치가들 사이에 각종 거래들, 특히 떳떳하지 않은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자신이 니퍼스의 고객임을 역설하며 사무실로 찾아온 당당한 풍채의 한 사내는 다름 아닌 빚을 독촉하는 자였으며 그 등기 필증이라는 것은 어음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결점과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점들에도 불구하고
니퍼스는 그의 동료 터키처럼 내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다. 그의 필사는 빠르고 깔끔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만 내키면 흠잡을 데 없는 신사처럼 행동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옷도 언제나 신사처럼 입었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 내 사무실의 평판에 도움이 되었다. 그에 반하여 터키의 경우 나는 그가 내게 치욕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했다. 그의 옷은 기름때에 쩐듯했고 식당 냄새를 풍기기 일쑤였다. 그는 여름이면 바지를 자루처럼 아주 헐렁하게 입었다. 코트는 혐오스러웠고 모자는 만지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예속된 입장의 영국인인 그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 당연히 공손하게 예를 갖춰 늘 모자를 벗는 이상 나는 모자야 어떻든 괴념치 않았다. 하지만 코트는 문제가 달랐다. 나는 코트에 대해서 그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실 그렇게 수입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윤기나는 얼굴과 윤기나는 코트를 한꺼번에 과시할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니퍼스가 언급했듯이 터키의 돈은 주로 붉은 잉크에 소비되었다. 여기서 붉은 잉크는 붉은 포도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나는 터키에게 매우 폼이 있어 보이는 내 코트를 선물로 주었다. 심을 넣은 회색 코트로 매우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단추를 무릎부터 목까지 잠그게 되어 있었다. 나는 터키가 이 호의에 감사하고 오후의 무모하고 소란스러운 행동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렇게 포근하고 담요 같은 코트로 자신을 꼭 감싸는 것은 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말에게 너무 많은 귀리를 먹이면 좋지 않은 이치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사실 성급하고 다루기 힘든 말을 가리켜 귀리의 영향을 받았다. 고 말하듯 터키도 코트의 영향을 받았다. 코트는 그를 거만하게 만들었다. 풍요가 그에게 해가 되었던 것이다. 성급하고 다루기 힘든 말을 가리켜 귀리의 영향을 받았다의 주표시가 있는데요. To feel one's ought 전에 없이 갑자기 자만하고 잘난 체하다는 의미의 이 관용구는 원래 말에게 사용하던 힘이 넘치고 까분다는 표현이었다. 제멋대로 구는 터키의 습성에 관해서는 내 나름 짐작하는 바가 있었지만 니퍼스에 관한 한 그가 다른 면에서 어떠한 결점을 가지고 있든 나는 그가 적어도 술을 절제할 줄 아는 청년이라는 충분한 확신이 있었다. 자연은 양조업자처럼 그에게 성마르고 브랜디 같은 기질을 가득 채워 세상에 내보낸 듯했고 그래서 그는 따로 술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정적에 잠긴 사무실에서 니퍼스는 간혹 조바심 치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로 몸을 굽힌 다음 양팔을 넓게 벌려 책상을 잡고는 바닥에 갈아 으깨듯 험상궂게 옮기고 흔들어대곤 했다. 마치 책상이 자유의지를 가진 심술궂은 영물이라도 한 듯 그는 니퍼스를 영물이기라도 한 듯 그래서 니퍼스를 전심전력으로 좌절시키고 애태우기라도 하는 듯 말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물을 탄 브랜디가 니퍼스에게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소화불량이라는 괴상한 원인 때문이긴 하지만 니퍼스의 성마름과 이에 따른 신경과민이 주로 오전에만 나타날 뿐 오후만 되면 그가 비교적 온순했던 것은 나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터키의 발작이 12시쯤에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두 사람의 기행을 일시에 겪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발작은 보초가 서로 교대하듯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니퍼스가 발작할 때는 터키가 쉬었고
터키가 발작할 때는 니퍼트가 쉬었다.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그것은 꼭 들어맞는 자연스러운 조합이었다. 세 번째로 진지어 너트는 12살가량의 소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마부였다. 그는 살아생전에 아들이 마차 대신 판사석에 앉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들이 주에 1달러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법률을 배울 수 있도록 내 사무실에 다니게 했다. 작은 책상이 따로 주어졌지만 그 아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경과 껍데기가 무수히 줄지어 있었다. 정말이지 이 눈치 빠른 소년에게는 법률이라는 고귀한 학문이 모두 경과 한 알에 담겨 있었다. 진저너트의 일 가운데 그 비중이 적지 않았고 그가 대단히 민첩하게 수행한 일은 터키와 니퍼스에게 가자와 사과를 조달하는 임무였다. 흔히들 말하듯 법률문서 필사가 메마른 경과 껍질 같은 일이라서 그런지 나의 두 필경사는 세강과 우체국 근처의 질비한 노점에서 파는 사과로 목을 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진저너트에게 매우 자주 작고 납작하고 둥글고 매콤한 그 묘한 사과를 사오게 했다. 진저너트라는 이름은 그 과자 이름을 본떠 직원들이 붙인 것이다. 업무가 단조롭기만 한 추운 아침이면 터키는 그 과자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곤 했다. 마치 얇은 웨이퍼를 먹듯 했다. 그 과자는 1페니에 6개 내지 8개였다. 그가 펜을 긁는 소리가 입안의 바삭한 조각을 부수는 소리와 섞이곤 했다. 터키의 불같이 격한 오후의 시책들과 허둥대다 저지르는 경솔한 행동들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것이 있었다. 그가 생강과자 하나를 입술 사이에 넣어 침을 적시고 복납 대신 저당권 증서에 탁 내리쳐 붙인 것이다. 그때 나는 하마터면 그를 해고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동양식으로 인사하듯 허리를 굽히며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제가 인심 좋게 제사비를 들여 문구를 샀는데요 라고 말해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바야흐로 나의 본업, 즉 부동산 양도 취급인, 소유권 증서 검증인, 그리고 온갖 종류의 난해한 서류 작성자로서의 일은 서기의 직임을 받고 상당히 증가했다. 이제 필경사들이 할 일이 아주 많았다. 나는 기존의 직원들을 독촉해야 했을 뿐 아니라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축여가면서 읽어야겠네요. 뉴스를 하나를 어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젊은이가 내가 낸 광고를 보고 찾아와 사무실 문턱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여름이라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청백하리만치 말쑥하고 가련하리만치 점잖고 구제불능으로 쓸쓸한 그 모습이 그가 밭을 비었다.
그의 자격 조건들에 관해 몇 마디 나눈 뒤 나는 그를 고용했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조용한 풍모를 가진 사람을 내 필사 단원의 일원으로 둘 수 있어서 기뻤다. 나는 그의 그런 면이 터키의 변덕스러운 성질과 니퍼스의 불같은 성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사무실은 접빈 유리 전문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필경사들이 사용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사용했다. 나는 기분에 따라 전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닫아놓았다. 바틀비에게는 전문 옆 구석자리를 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있는 쪽이었다. 자잘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곳에 이 조용한 청년을 두고자 함이었다. 나는 그의 책상을 방의 측면에 난 작은 창문에 가까이 놓았다. 원래는 그 창을 내다보면 옆으로 더러운 뒤뜰과 벽돌이 보였지만 잇따른 건축으로 인해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만 약간 새어 들어올 뿐이었다. 창문에서 옆 건물의 벽까지는 3피트도 되지 않았고 마치 돔의 아주 작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듯 빛이 멀리 위에서 두 고층 건물 사이로 내리비쳤다. 나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배치를 위해 높은 초록색 칸막이를 구했다. 그러면 바틀비가 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와 사회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바틀비는 처음에는 놀라운 분량을 필사했다. 마치 오랫동안 필사에 굶주린 것처럼 문서로 실컷 배를 채우는 듯 했다. 소화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법도 없었다. 낮에는 햇빛 아래,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계속 필사했다. 그가 쾌활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나는 그의 근면함에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창박하게, 기계적으로 필사했다. 필경사가 하는 일 중 자신이 쓴 필사본의 정확도를 한자 한자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사무실에 필경사가 둘 이상이면 한 사람이 필사본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원본을 맞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일을 서로 거둔다. 매우 따분하고 넌더린하고 권태로운 일이다.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를테면 혈기왕성한 시인 바이런이 바틀비와 함께 앉아 법률 문서를 가령 꼬불꼬불한 글씨로 빽빽한 법률 문서 500장을 기꺼운 마음으로 검증했으리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로서는 믿지 못할 말인 것이다. 간혹 일을 서둘러야 할 경우 나는 간략한 문서를 검증하는 작업에 터키나 니퍼스를 부르고 내가 직접 거두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바틀비를 칸막이 뒤편 편리한 위치에 둔 것은 그런 자잘한 경우에 그의 품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인가에 있었던 일이다. 바틀비가 자신의 필사를 검증할 필요가 생기기 전이었다. 나는 처리해야 할 작은 일을 마무리하려 급히 서두르다가 불쑥 바틀비를 불렀다. 급한 나머지 그리고 당연히 즉각적으로 응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나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원본을 내려다보며 필사본을 든 오른손을 다소 신경질적으로 옆으로 뻗었다. 바틀비가 그의 운둔처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낚아채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일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자세로 앉아 나는 그를 부르며 용건이 무엇인지 빠르게 말해주었다.
나와 함께 적은 양의 문서를 검증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틀비가 그의 운둔처에서 나오지 않고 매우 상냥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나는 충격받은 감각기관들을 추스르며 잠시 완벽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곧 내가 뭘 잘못 들었거나 바틀비가 내 말 뜻을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어조로 요구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만큼 분명한 어조로 그 전과 같은 대답이 되돌아왔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다니. 나는 크게 흥분하여 일어나 성큼성큼 방을 가로지르며 그의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됐나? 여기 이 서류의 검증을 도와주게. 자, 여기 있네. 내가 그에게 서류를 들이밀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태연했고 회색 눈은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요에서 생긴 주름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태도에 최소한의 불안, 분노, 성급함, 무례함이 있었다면,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데가 있었다면 나는 PC 그를 난폭하게 사무실 밖으로 내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더라도 실제로는 소석고로 만든 창백한 키케로 흉상을 내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 그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는 쓰던 것을 계속 써나갔다. 나는 곧 내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지만 업무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이 문제를 다음에 한가할 때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있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니퍼스를 불러 신속하게 문서를 검증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바틀비가 긴 문서 내부를 끝냈다. 내가 출정한 평성 고등법원에서 일주일간 취한 진술을 내부로 필사하는 것이었다. 그 문서들의 검증이 필요해졌다. 중요한 소송이었으며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됐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옆방에서 터키와 니퍼스, 진저너트를 불렀다. 사원 넷이 필사본을 하나씩 맡으면 원본은 내가 읽을 참이었다. 따라서 터키, 니퍼스, 진저너트가 각자 손에 서류를 들고 일렬로 의자에 앉자 나는 바틀비를 이 재미있는 그룹에 끼도록 불렀다. 바틀비, 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네. 카펫이 없는 바닥에 그의 의자 다리가 천천히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 그가 자신의 은둔처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고 섰다. 그가 온화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내가 급하게 말했다. 필사본. 우리가 필사본들을 검증할 참이네. 자, 여기 있네. 나는 그에게 네 번째 필사본을 내밀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칸막이 뒤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종렬로 앉아있는 사원들의 상석에 잠시 소금 기둥이 돼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칸막이 쪽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요구했다. 왜 거부하는 거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는 곧바로 엄청나게 성을 냈을 것이다. 그가 뭐라고 더 말하든 모두 비웃고 면전에서 그를 굴욕적으로 떠밀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틀비에게는 이상하게
나의 성질을 누그러뜨릴 뿐 아니라 놀랄 만큼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혹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가 알아듣도록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검증하려는 이것들은 자네가 쓴 필사본들이네. 자네로서는 수고를 더는 일이야. 한 번에 필사본 내부를 검증하게 되니 말이세. 이건 상례야. 필사원들은 모두 자신의 필사본 검증을 도울 의무가 있네. 그렇지 않은가? 말을 안 할 셈인가? 대답 좀 해보게.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가 플루트 같은 음색으로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신중히 숙고하는 듯 했다.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항할 수 없이 당연한 그 결론을 부정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보다 우위에 있는 중요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럼 자네는 내 요구에, 상례와 상식에 의거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가? 그는 간절하게 그 점에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렇다.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이 전례가 없고 몹시 부당한 방식의 위협을 받으면 그 자신이 지닌 가장 분명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별로 드문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정의와 이성이 반대편에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 자리에 누구든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신의 비틀거리는 마음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터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옳지 않은가? 터키가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저자를 사무실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능력이 뛰어난 독자라면 여기서 지금 때가 아닌 아침인지라 터키의 대답은 공손하고 차분하지만 니퍼스의 대답은 성마른 말투임을 감지할 것이다. 앞서 한 표현을 반복하면 니퍼스의 골사나운 기분이 발작 중이었고 터키의 기분은 쉬고 있었다. 나는 제일 하찮은 짓이라도 기꺼이 내 편으로 넣으려고 말했다. 진저너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저너트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바틀비 씨가 살짝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칸막이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지? 이리 나와서 자네 임무를 다하게. 하지만 그는 어떠한 대답도 베풀지 않았다. 나는 쓰라린 당혹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또다시 업무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한 번 더 이 딜레마에 대한 생각을 다음에 시간이 날 대로 미루기로 했다. 약간 번거로웠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바틀비 없이 서류 검증을 마쳤다. 터키가 한두 장마다 공손하게 그런 작업 방식은 상례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입 밖에 냈다. 하지만 니퍼스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신경과민으로 앉은 자리에서 들썩거렸다. 때때로 그의 꼭 담은 이 사이로 칸막이 뒤의 고집불통 멍청이에 대해 이를 갈며 욕하는 소리가 증기처럼 새어나왔다. 그로서는 보수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바틀비는 그의 운둔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하는 그만의 별난 일 말고는 다른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재밌네요.
이 바틀비라는 사람이 좀 상당히 특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있고요. 이제 아마도 보쌈 고기가 다 익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보쌈에 소주 한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저녁 7시 47분인데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